옛날 경기도 안양에는 강시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강선비는 얼굴이 수려하고 성품이 호방하여 별명이 강호걸이었지요. 강호걸 왔는가? 자네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였네? 강호걸 선비님이 없으니 흥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럴 말인가? 여기 기생들이 죄다 자네만 찾지 뭔가. 늦어서 미안하네. 오늘 술은 내가 사도록 하지. 강호걸은 안양 최고의 인기남이었지요. 헌데 사실 강호걸에겐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그건 본인의 아랫도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걸의 아랫도리는 당당한 강호걸과는 달리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정녕 말이 되느냐 말이야. 나처럼 헌칠한 사내가 아랫도리는 난쟁이 같으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한탄을 했지만 별 수 없었죠. 혹시라도 남이 볼까 겁이나 뒷간도 몰래 다녀왔답니다. 하여 가장 친한 벗들 중에서도 강호걸이 얼마나 작은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호걸 선비의 완벽한 사생활 관리도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지요. 호걸 선비님, 제 마음속엔 호걸 선비님뿐이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난 기적에 들어온 이후로 호걸 선비님만 사모했어. 싸우지들 말거라. 내 팔이 2개인데 너희 둘을 못 안아주겠느냐. 역시 호방하셔요, 선비님. 이게 다 술이 웬수지요. 너무나도 술을 많이 마신 어느 날, 그만 친한 기생들과 합방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강호걸이 여인 둘을 끼고 방에 턱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아이고, 호걸인 줄 알았는데 아랫도리는 좀생언이 따로 없었네요. 기생들은 빈약한 강호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하여 대번에 방을 뛰쳐나가고 말았지요. 기다리거라,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거사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강호걸은 후회마급이었지만 이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쥐뿔도 안 되는 것이 왜 나서서 이를 그르치냐 말이야.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기생들이 동료들에게 미주알고주알 떠들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강호걸의 아랫도리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기 강호걸 지나간다. 쯧쯧, 이 사람아. 호걸이 아니라 빈약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러게 말일세. 이제 보니 강빈약이 딱 어울리는구먼.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도 한 대 받았지요. 허나 이제는 다들 어딜 가나 수군거리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호걸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여 밤이면 밤마다 술을 퍼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이 꼴로 어찌 사느냐. 내가 이리도 호걸인데 어찌 하체가 이리도 좀스럽단 말이냐. 여인의 품이 그리워도 누가 날 원하겠냐 말이냐. 그리하여 강호걸은 작은 물건을 키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습니다. 강호걸은 효험이 있다는 약재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였지요. 또 용하다는 의원이라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이 뿌리를 다려드시면 혈이 통하여 단단해진다오. 아니, 이 씨앗을 갈아드셔야 크고 길어진다오. 허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마침내 강호걸은 절망하며 방에 틀어박히고 말았지요. 이러다 나는 여인의 손길도 못 느껴보고 죽고 말겠구나. 하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절망 속에 지내던 어느 날이었지요. 강호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릉의 용한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려 열흘 밤낮을 걸어 의원을 만났지요. 선비님, 유감이요. 이미 다 해보셨는데 안 된다면 하늘에 뜬이라 보시오. 알겠소. 내 희망을 버리리다. 그렇게 최후의 희망까지 날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호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길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겠어요? 강호걸이 물병을 건네자 정신없이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서야 처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참으로 감사해요, 선비님. 다들 날 강비냥, 아니 강호걸이라고 부른다오. 저는 점순이라 해요, 선비님. 점순이 처녀는 용모가 단정하고 눈은 총기로 반짝였습니다. 복장도 고급스러운 것이 한눈에도 보통 처녀가 아니었지요. 헌데 처녀는 대체 누구길래 이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있던 게요. 점순이 처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양의 처녀 점쟁이가 바로 저랍니다. 뭐라?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처녀 점쟁이가 바로 점순이 그대였단 말이. 점을 칠 때마다 족족 맞추니 점순이 처녀의 집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나중에는 한양의 고관대작들까지 그녀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이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점쟁이 노릇이 그리도 잘 되는 장사였단 말이요. 네, 그때까지는 좋았지요. 하루는 이름 높은 정승댁에서 왔는데 제가 그만 흉사를 점치는 바람에 정승의 눈밖에 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정승께서는 제 목을 베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지요. 허, 남들 흉사는 잘도 보면서 본인 흉사는 못 보았구려. 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저와 같았지요. 화가 난 정승의 부하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하여 점순이 처녀는 집안 재산도 몽땅 두고 몸만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산길을 떠돌다 쓰러졌는데 마침 강호걸이 구해준 것이지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할 따름이어요. 사연이 참으로 딱하구려. 점순이 처녀가 안쓰러워진 강호걸은 또다시 호걸심이 발동했답니다. 당분간 내 집에서 머물러도 좋소. 아니요. 제가 어찌 갈 곳도 없다면서 무슨 소리여. 당분간 몸이라도 추스르고 가시오. 알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호걸 선비님. 그리하여 점순이는 강호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강호걸은 점순이를 극진히 보살폈지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죽을 정성껏 끓여 먹이고 좋은 이부자리가 깔린 방에 자도록 하였답니다. 점순이는 몸이 많이 지쳤던지 식은땀을 흘리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려. 강호걸은 안쓰러운 마음에 조용히 옆에서 간호를 하였답니다. 헌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점순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곱게 정리된 눈썹, 그리고 한숨 내쉴 때마다 살짝 벌어지는 붉은 입술. 하여 강호걸의 마음이 자꾸만 두근거리는 것이었지요. 허, 사람이 어찌 저리도 곱단 말인가. 강호걸은 하염없이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장이 괜스레 두근거렸지요. 이놈의 가슴이 왜 이리 뛴단 말인.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곧이어 또다시 맥이 빠졌지요. 에휴.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그야 자신의 빈양무쌍한 물건 때문이었지요. 혹여 점순이 처녀까지 실망시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니 점순이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였지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리 말하니 다행이여. 이제 몸도 회복되었으니 편히 있다가 가시오. 그동안 선비님께 너무나도 신세를 졌어요. 어찌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다들 어려울 때는 돕고 사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점순이는 그간 강호걸의 극진한 보살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거기다 강호걸은 훤칠한 외모의 대장부였습니다. 남몰래 훔쳐볼 때마다 점순이 가슴도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지요. 하여 점순이는 강호걸과의 인연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답니다. 점순이는 강호걸을 위해 백발백중의 점괘를 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비님의 점괘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게 계시어요. 좋소. 그럼 내가 어찌 해야 하오? 마음속에 고민이나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강호걸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을 큰 고민을 안고 살아왔소. 큰 고민이라뇨. 강호걸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물건이 너무나도 빈약하오. 빈약하다니요. 물건이 아기처럼 작고 빈약하고 볼품이 없어. 이러니 도무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 제발 내 물건이 커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겠소. 점순이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말았지요. 아무렴 처녀가 듣기에는 자극이 너무나도 강한 사연이었으니까요. 부탁이요. 제발 무슨 방도가 없겠소이까. 점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강호걸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꾹 참고 점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점순이는 쌀알을 한 웅큼 집어 탁자 위로 쫙 하고 뿌렸습니다. 쌀알들은 기묘한 모양을 이루며 점괘를 나타내었지요. 헌데 점순이의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 나왔소? 이 문제는 오직 삼신할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군요. 그 말에 강호걸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니, 삼신할미라니. 그분은 신령님이 아니오. 점순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삼신할미께서는 아이를 점지하고 남자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령님이에요. 그러니 선비님의 문제는 필시 삼신할미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겠소. 헌데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한참을 망설이던 점순이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제게 방도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셔요. 이튿날 강호걸은 점순이의 말을 따라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햅쌀로 밥을 짓고 좋은 미역으로 정성껏 국을 끓였답니다. 그러는 동안 점순이는 삼색나무를 대광주리에 담았지요. 자, 다 되었습니다. 그럼 선비님, 제 말대로 꼭 해야 해요. 알겠소. 맡겨만 두시오. 그리하여 강호걸은 금강산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산길은 험했고 바위는 가팔랐습니다. 거기다 짐까지 지고 오르느라 강호걸은 땀을 뻘뻘 흘렸지요. 이놈의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산속 길을 한참을 갔지요. 드디어 점순이가 말한 하얀 바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걸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하얀 바위 아래에는 흰옷을 입은 할머니 셋이 앉아 자수를 놓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호걸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신할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물러났지요. 새 삼신할미들은 점점 배가 고파졌는지 슬슬 강호걸이 차려둔 음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자네들, 이거 냄새 좀 맡아보시오. 밥 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그러게 말이오. 미역국도 곱게 잘 끓였고 삼색나물도 아주 정갈하구려. 음식이 이리도 좋은 걸 보니 착한 사람이 놓고 갔나 보오. 삼신할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킬킬 웃더니 이내 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떠들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밥맛이 좋으이. 미역국도 아주 구수하네.
나물은 어찌나 향기로운지. 그렇게 삼신할미들은 순식간에 음식을 싹싹 비워버렸답니다. 그제야 숨어서 지켜보던 강호걸이 뛰쳐나왔습니다. 삼신할미님들, 저는 평생 품어온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강호걸은 땅바닥에 엎드려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이 할미들을 놀래켜 죽이려고 하는 게야? 가만 있자. 이 젊은이는 강호걸이로고. 이제야 알겠구먼. 강호걸, 이놈아. 혹시 내 물건이 빈약해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냐? 강호걸은 움찔 놀라더니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삼신할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킬킬킬 웃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얻어먹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네 그려. 아이를 점지하고 사내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일이니. 좋구나, 좋아. 어디 선심을 한번 써볼까? 그러더니 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바늘을 꺼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늘이 어찌나 크고 긴지 수십 대만 했지요. 자, 보거라. 이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네. 이걸로 내 물건을 푹 찌르면 크고 길어질 것이야. 자, 그럼 어서 내놔 보거라. 강호걸은 바늘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큰 걸 제 것에 꽂는단 말입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그러나 이미 첫째 할미와 둘째 할미가 다가와 강호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버렸답니다. 생각해보니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요. 허나 새 할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지요. 셋째 삼신할미는 혀를 끌끌 차더니 강호걸의 바지를 휙 하고 내렸습니다. 이거 참 작기도 너무 작구먼. 이래선 도무지 대를 이을 수가 없지 않느냐? 에잉, 안 되지, 안 돼, 자, 어서 시작하구나. 셋째 삼신할미는 커다란 대바늘을 들고 강호걸 물건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자, 한 방이면 끝난다. 이놈아. 아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할머님들. 강호걸은 몸부림을 쳤지요. 허나 할머니들의 손길은 무슨 쇠덩이처럼 꿈쩍도 안 했답니다. 마침내 대바늘이 강호걸의 물건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두려운 강호걸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아이고 머리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한참 후에야 강호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헌데 흰바위 아래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란스럽던 삼신할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이거 혹시 한바탕 꿈을 꾼 게 아닐까? 머리가 몽롱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그러고 보니 내 물건이 어떻게 되었지? 강호걸은 벌벌 떨면서 급히 바지를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기사 커다란 바늘에 사정없이 꿰었으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강호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린아이 손가락만 했던 그것이 이제는 잘 익은 오이처럼 커다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강호걸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놀아 제낀 강호걸은 신바람을 내면서 산을 내려왔지요. 이리 오너라. 위도 대장부, 아래도 대장부인 강호걸이 왔느니라. 강호걸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기생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웃었던 기생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태껏 신나게 비웃었겠다. 이제부터 이 강호걸이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아니, 호걸 선비님, 거사도 못 치르고 변죽만 울릴 거면 대체 왜 오셨소? 지난번에도 우릴 실망시키시더니 또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번에도 헛수고만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기생들은 희죽 웃으며 강호걸을 타박했습니다. 그러나 강호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턱을 쳐들었습니다. 액기, 이것들아. 이번엔 다르다. 내 물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거라. 호방하게 외친 강호걸은 자랑스럽게 바지를 내렸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정령 사람의 물건이 맞는 거야? 기생들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빈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강호걸의 아랫도리에는 거대한 기둥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호걸 선비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바지 속에 대포를 감추고 오셨나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놈들아, 강호걸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아보겠느냐. 기생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강호걸과 합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호걸은 자신만만하게 여인들 사이로 뛰어들었답니다. 헌데 5분도 안 되어 강호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커져도 너무 커진 것이었지요. 어찌 보면 오이가 아니라 무슨 대포 같았지 뭡니까? 호걸님, 저는 무리여요. 이건 바늘귀에 통나무를 넣으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저도 도저히 무리여요. 살려주셔요. 그렇게 기생들의 비명만 가득했던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생들은 밤새 살려달라고 빌다가 이튿날 아침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호걸이 간절히 원하던 것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아랫도리가 너무 부실하여 받아줄 여인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너무 작아서 문제였는데, 헌데 이제는 커도 너무 커서 감당할 여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않느냐. 하는 수 없이 강호걸은 다른 기생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허나 여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기생들은 강호걸 아랫도리만 보면 손사래부터 치고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저희는 그만 가보겠어요. 우리 목숨이 하나뿐인데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설령 은화 10량을 준다 한들 이건 무리예요. 기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렇게 강호걸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갔지요. 강호걸이 아랫도리에 대포를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쫙 퍼졌습니다. 강호걸 말이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더군. 그게 아주 대포래. 대포. 그 어떤 여인도 감당을 못한다던데. 이제 별명이 강빈약에서 강대포로 바뀌겠구먼. 대포면 뭐하나. 쓸 일이 영원토록 없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킥킥거렸습니다. 뭐 간혹 호기롭게 강호걸에게 수작을 붙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강선비, 저와 함께 좋은 밤 보내지 않겠소? 선비님, 제 방에서 술 한잔 하시지요. 강호걸은 내심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나를 받아줄 여인이 나타났구나. 헌데 그러면 뭐 합니까? 어머, 세상에. 이건 도저히 아니야. 아이고, 내 허리야. 못해, 도저히 못해. 강호걸이 대포를 딱 꺼내는 순간 보는 족족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호걸은 또다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내가 산을 타고 금강산까지 갔단 말인가. 결국 강호걸은 다시 한번 삼신할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금강산을 찾아온 강호걸은 삼신할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삼신할미님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허, 또 왔구나.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처음엔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으나 이제는 커도 너무 커서 문제입니다. 어찌나 커졌는지 감당할 여인이 없습니다요. 헌데 삼신할미들은 강호걸의 사연을 듣고도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고쳐달라고 왔단 말이지. 이놈아, 우린 내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거늘
내 놈이 감당을 못한 것이 아니냐? 깔깔거리며 웃던 할미들은 나중에는 아주 대굴대굴 굴을 지경이었지요. 강호걸은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미님들.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해주려면 적당히 크게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순간 삼신할미들의 웃음이 뚝 끊어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지금 우리 탓을 하는 것이야? 그게 아니오라. 도대체가 저한테 맞는 여인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요. 그러자 삼신할미들은 마구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맞는 여인이 없다니, 내끼 이놈아. 천지만물에는 다 짝이 있는 법이거늘 우리가 맺어준 인연을 못 찾은 것은 내 놈 탓인데 왜 우리를 탓하느냐? 다급해진 강호걸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만약 삼신할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이 어리석은 강호걸은 고매하신 할미님들의 깊은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요. 그러니 제 짝이 어디에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삼신할미들은 강호걸을 내려다보더니 서로를 마주보며 끄덕였습니다. 내 놈이 불쌍하니 특별히 가르쳐 주마. 그러니 귀를 씻고 잘 들어라.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을 짓지 않고 생쌀을 올리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내 짝이다. 아니, 무슨 그런 고약한 여인이 다 있습니까요? 그게 제 짝이라니요. 그래, 이거사. 그러니 그 여인을 찾도록 하거라. 강호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삼신할미의 말은 아리송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씀이요? 그러나 삼신할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지요. 아이고, 뭔 바람이 이리도 세냐. 강한 바람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 삼신할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강호걸은 알쏭달쏭한 문구만 얻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 대신 생사를 올리는 여인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집에 도착하니 기력을 다 찾은 점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점순이 처녀. 기다리고 있었소이까? 점순이는 반갑게 강호걸을 맞이하였지요. 그런데 얼굴이 영박지 않으시네요. 혹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셨습니까? 강호걸은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강호걸은 한숨을 내쉬며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내 물건이 너무 작아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커서 문제라오. 그래서 다시 삼신할미를 찾아갔더니 아주 알쏭달쏭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겠소? 알쏭달쏭한 말이라니요. 강호걸은 삼신할미들이 해준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지요.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을 짓지 않고 생사를 올리는 여인이 바로 내 짝이라 했소.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신주단지 까먹는 소리란 말이요. 삼신할미께서 하신 말씀이니 무언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점순이 처자는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알겠소. 강호걸의 사연을 들은 점순이는 함께 걱정을 하였습니다. 허나 똑똑한 점순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저도 그 말만 듣고는 뜻을 알기 어렵군요. 그러니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오. 강호걸은 머리를 감싸쥐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점순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호걸 선비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꾸만 가슴을 아리게 하였지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점괘를 보기로 하지요. 괜찮으시겠소. 자꾸 점을 쳐서 청기를 누설하면 좋지 못하다고 들었소이다. 염려 마시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호걸 선비님 일을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점순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을 보기로 하였답니다. 점순이는 조용히 정한수를 떠 놓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쌀을 한 움큼 들었습니다.
자, 선비님, 이제 조용히 지켜보세요. 그리하여 점순이는 탁자 위에 쌀을 조심스레 뿌렸습니다. 파르륵하고 쌀알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강호걸은 초조한 마음으로 점순이 처자의 점괘를 기다렸습니다. 뭐라도 알면 참으로 좋겠소. 그러나 점괘를 들여다보는 점순이 처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요. 왜 그러시오? 혹 좋지 않은 징조라도 보였소. 그게 말이어요. 점순이는 한참 동안 점괘를 들여다보았지요. 이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령님조차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강호걸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령님도 모른다니. 그럼 도대체 누가 안단 말이? 결국 강호걸은 크게 낙심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결국 평생을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것이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점순이 처자는 강호걸의 손을 살며시 맞잡았습니다. 인연을 맺고 싶지만 맺을 수 없다는 것만큼 서러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반드시 있답니다. 강호걸은 눈물을 훔치며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선비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을 겁니다. 점순이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강호걸은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점순이 처자.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는 노릇니요. 내일부터 다시 인연을 찾아보겠소. 점순이는 그런 강호걸을 어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선비님은 꼭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강호걸의 눈에 어째 점순이 처자가 점을 치던 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가만히 있자. 상 위에는 정한수가 놓여있고 생쌀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호걸의 머릿속에서 삼신할미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서방에게 국 대신 냉수를 차려주고 밥 대신 생쌀을 주는 여인. 그제야 강호걸은 삼신할미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점을 보는 점순이의 모습이었지요. 점순이. 그건 바로 당신이었구려. 점순이야말로 강호걸의 천생연분, 운명으로 맺어진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강호걸은 벌떡 일어나 점순이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점순이 처자. 네, 선비님.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내 인연이었어. 그제야 점순이도 머릿속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한수를 떠놓은 상의 쌀알로 점을 치는 모양새가 영락없이 삼신할미의 예언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순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소. 삼신할미께서 내 짝을 점지해 주셨어. 그 짝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요. 점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자고 청한다면 허락해 줄 수 있겠소. 점순이는 부끄러움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심스럽게 강호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도 선비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강호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순이를 으스러지게 안아주었지요. 점순이도 떨리는 손으로 살포시 강호걸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맺어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합방에 들었지요. 이 몸은 대포를 가지고 있다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아니, 원 세상에 정령 사람이 맞으신가요? 강호걸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점순이는 깜짝 놀랐지요. 허나 삼신할미의 예언을 믿고 눈을 딱 감았지요. 마침내 강호걸이 전진하니 점순이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꼭 극락으로 인도하리다. 헌데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일까요? 내로라 하는 기생들도 못 감당한 강호걸이
점순이에게는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꼭 맞는 열쇠와 자물쇠 같았지요. 그리하여 둘은 너무나도 즐겁고 황홀한 밤을 보냈답니다. 점순이는 밤새 자지러지다가 새벽이 오고 나서야 잠이 들었지요. 마침내 거사를 제대로 치른 강호걸도 점순이를 품에 안은 채 눈을 붙였답니다. 점순이 처자, 그대는 이제 내 사람이요. 이, 호걸 선비님. 아니, 서방님. 며칠 후 강호걸과 점순이는 혼례를 치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내의 혼인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를 해줬지요. 그리고 그 대포를 감당하게 된 여인이 천하절색이라는 것을 알고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하여간 놀랍고 즐거운 일이 많은 혼례였지요. 이리 오시오, 부인. 이, 서방님. 점순이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의 신방에서 또다시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점순이 자지러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렸다고 하네요. 그 후 강호걸은 점순이의 보필 아래 과거에도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자식을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옛날 경기도 안양에는 강시성을 가진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강선비는 얼굴이 수려하고 성품이 호방하여 별명이 강호걸이었지요. 강호걸 왔는가? 자네가 없어서 심심하던 차였네? 강호걸 선비님이 없으니 흥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럴 말인가? 여기 기생들이 죄다 자네만 찾지 뭔가. 늦어서 미안하네. 오늘 술은 내가 사도록 하지. 강호걸은 안양 최고의 인기남이었지요. 헌데 사실 강호걸에겐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지요. 그건 본인의 아랫도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호걸의 아랫도리는 당당한 강호걸과는 달리 자꾸 볼품 없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정녕 말이 되느냐 말이야. 나처럼 헌칠한 사내가 아랫도리는 난쟁이 같으니 억울해서 살 수가 없구나. 한탄을 했지만 별 수 없었죠. 혹시라도 남이 볼까 겁이나 뒷간도 몰래 다녀왔답니다. 하여 가장 친한 벗들 중에서도 강호걸이 얼마나 작은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호걸 선비의 완벽한 사생활 관리도 결국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지요. 호걸 선비님, 제 마음속엔 호걸 선비님뿐이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난 기적에 들어온 이후로 호걸 선비님만 사모했어. 싸우지들 말거라. 내 팔이 2개인데 너희 둘을 못 안아주겠느냐. 역시 호방하셔요, 선비님. 이게 다 술이 웬수지요. 너무나도 술을 많이 마신 어느 날, 그만 친한 기생들과 합방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강호걸이 여인 둘을 끼고 방에 턱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아이고, 호걸인 줄 알았는데 아랫도리는 좀생언이 따로 없었네요. 기생들은 빈약한 강호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하여 대번에 방을 뛰쳐나가고 말았지요. 기다리거라, 얘들아. 갈 때 가더라도 거사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강호걸은 후회마급이었지만 이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쥐뿔도 안 되는 것이 왜 나서서 이를 그르치냐 말이야.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가벼운 기생들이 동료들에게 미주알고주알 떠들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강호걸의 아랫도리가 만천하에 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기 강호걸 지나간다. 쯧쯧, 이 사람아. 호걸이 아니라 빈약이라 불러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러게 말일세. 이제 보니 강빈약이 딱 어울리는구먼. 이전까지는 어디를 가도 환대받았지요. 허나 이제는 다들 어딜 가나 수군거리고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호걸은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여 밤이면 밤마다 술을 퍼마시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이 꼴로 어찌 사느냐. 내가 이리도 호걸인데 어찌 하체가 이리도 좀스럽단 말이냐. 여인의 품이 그리워도 누가 날 원하겠냐 말이냐.
그리하여 강호걸은 작은 물건을 키우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습니다. 강호걸은 효험이 있다는 약재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였지요. 또 용하다는 의원이라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이 뿌리를 다려 드시면 혈이 통하여 단단해진다오. 아니, 이 씨앗을 갈아 드셔야 크고 길어진다오. 허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마침내 강호걸은 절망하며 방에 틀어박히고 말았지요. 이러다 나는 여인의 손길도 못 느껴보고 죽고 말겠구나. 하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절망 속에 지내던 어느 날이었지요. 강호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릉의 용한 의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려 열흘 밤낮을 걸어 의원을 만났지요. 선비님, 유감이요. 이미 다 해보셨는데 안 된다면 하늘에 뜬이라 보시오. 알겠소. 내 희망을 버리리다. 그렇게 최후의 희망까지 날아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강호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길에 한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겠어요? 강호걸이 물병을 건네자 정신없이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서야 처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참으로 감사해요, 선비님. 다들 날 강비냥, 아니 강호걸이라고 부른다오. 저는 점순이라 해요, 선비님. 점순이 처녀는 용모가 단정하고 눈은 총기로 반짝였습니다. 복장도 고급스러운 것이 한눈에도 보통 처녀가 아니었지요. 헌데 처녀는 대체 누구길래 이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있던 게요. 점순이 처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에서 점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양의 처녀 점쟁이가 바로 저랍니다. 뭐라?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처녀 점쟁이가 바로 점순이 그대였단 말이. 점을 칠 때마다 족족 맞추니 점순이 처녀의 집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나중에는 한양의 고관대작들까지 그녀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이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점쟁이 노릇이 그리도 잘 되는 장사였단 말이요. 네, 그때까지는 좋았지요. 하루는 이름 높은 정승댁에서 왔는데 제가 그만 흉사를 점치는 바람에 정승의 눈밖에 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정승께서는 제 목을 베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지요. 남들 흉사는 잘도 보면서 본인 흉사는 못 보았구려. 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저와 같았지요. 화가 난 정승의 부하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하여 점순이 처녀는 집안 재산도 몽땅 두고 몸만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산길을 떠돌다 쓰러졌는데 마침 강호걸이 구해준 것이지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으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할 따름이어요. 사연이 참으로 딱하구려. 점순이 처녀가 안쓰러워진 강호걸은 또다시 호걸심이 발동했답니다. 당분간 내 집에서 머물러도 좋소. 아니요. 제가 어찌? 갈 곳도 없다면서 무슨 소리여. 당분간 몸이라도 추스르고 가시오. 알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호걸 선비님. 그리하여 점순이는 강호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강호걸은 점순이를 극진히 보살폈지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죽을 정성껏 끓여 먹이고 좋은 이부자리가 깔린 방에 자도록 하였답니다. 점순이는 몸이 많이 지쳤던지 식은땀을 흘리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려. 강호걸은 안쓰러운 마음에 조용히 옆에서 간호를 하였답니다. 헌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점순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곱게 정리된 눈썹, 그리고 한숨 내쉴 때마다 살짝 벌어지는 붉은 입술. 하여 강호걸의 마음이 자꾸만 두근거리는 것이었지요. 사람이 어찌 저리도 곱단 말인가.
강호걸은 하염없이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심장이 괜스레 두근거렸지요. 이놈의 가슴이 왜 이리 뛴단 말인?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곧이어 또다시 맥이 빠졌지요. 에휴.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그야 자신의 빈양무쌍한 물건 때문이었지요. 혹여 점순이 처녀까지 실망시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니 점순이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였지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리 말하니 다행이여. 이제 몸도 회복되었으니 편히 있다가 가시오. 그동안 선비님께 너무나도 신세를 졌어요. 어찌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다들 어려울 때는 돕고 사는 것이 아니겠소. 아니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점순이는 그간 강호걸의 극진한 보살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거기다 강호걸은 훤칠한 외모의 대장부였습니다. 남몰래 훔쳐볼 때마다 점순이 가슴도 콩닥콩닥 뛰는 것이었지요. 하여 점순이는 강호걸과의 인연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답니다. 점순이는 강호걸을 위해 백발백중의 점괘를 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비님의 점괘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편하게 계시어요. 좋소. 그럼 내가 어찌 해야 하오? 마음속에 고민이나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강호걸은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을 큰 고민을 안고 살아왔소. 큰 고민이라뇨. 강호걸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물건이 너무나도 빈약하오. 빈약하다니요. 물건이 아기처럼 작고 빈약하고 볼품이 없어. 이러니 도무지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 제발 내 물건이 커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겠소. 점순이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말았지요. 아무렴 처녀가 듣기에는 자극이 너무나도 강한 사연이었으니까요. 부탁이요. 제발 무슨 방도가 없겠소이까. 점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하지만 강호걸은 자신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꾹 참고 점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점순이는 쌀알을 한 웅큼 집어 탁자 위로 쫙 하고 뿌렸습니다. 쌀알들은 기묘한 모양을 이루며 점괘를 나타내었지요. 헌데 점순이의 표정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 나왔소? 이 문제는 오직 삼신할미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군요. 그 말에 강호걸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니, 삼신할미라니. 그분은 신령님이 아니오. 점순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삼신할미께서는 아이를 점지하고 남자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령님이에요. 그러니 선비님의 문제는 필시 삼신할미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겠소. 헌데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한참을 망설이던 점순이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제게 방도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셔요. 이튿날 강호걸은 점순이의 말을 따라 지체 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햅쌀로 밥을 짓고 좋은 미역으로 정성껏 국을 끓였답니다. 그러는 동안 점순이는 삼색나무를 대광주리에 담았지요. 자, 다 되었습니다. 그럼 선비님, 제 말대로 꼭 해야 해요. 알겠소. 맡겨만 두시오. 그리하여 강호걸은 금강산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산길은 험했고 바위는 가팔랐습니다. 거기다 짐까지 지고 오르느라 강호걸은 땀을 뻘뻘 흘렸지요.
이놈의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산속길을 한참을 갔지요. 드디어 점순이가 말한 하얀 바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호걸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하얀 바위 아래에는 흰옷을 입은 할머니 셋이 앉아 자수를 놓으며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호걸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삼신할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물러났지요. 새 삼신할미들은 점점 배가 고파졌는지 슬슬 강호걸이 차려둔 음식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자네들, 이거 냄새 좀 맡아보시오. 밥 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그러게 말이요. 미역국도 곱게 잘 끓였고 삼색나물도 아주 정갈하구려. 음식이 이리도 좋은 걸 보니 착한 사람이 놓고 갔나 보오. 삼신할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킬킬 웃더니 이내 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떠들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밥맛이 좋으이. 미역국도 아주 구수하네. 나물은 어찌나 향기로운지. 그렇게 삼신할미들은 순식간에 음식을 싹싹 비워버렸답니다. 그제야 숨어서 지켜보던 강호걸이 뛰쳐나왔습니다. 삼신할미님들, 저는 평생 품어온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강호걸은 땅바닥에 엎드려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이 할미들을 놀래켜 죽이려고 하는 게야? 가만 있자. 이 젊은이는 강호걸이로고. 이제야 알겠구먼. 강호걸, 이놈아. 혹시 내 물건이 빈약해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냐? 강호걸은 움찔 놀라더니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삼신할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킬킬킬 웃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얻어먹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네 그려. 아이를 점지하고 사내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일이니. 좋구나, 좋아. 어디 선심을 한번 써볼까? 그러더니 품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대바늘을 꺼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늘이 어찌나 크고 긴지 수십 대만 했지요. 자, 보거라. 이 바늘을 사용하면 된다네. 이걸로 내 물건을 푹 찌르면 크고 길어질 것이야. 자, 그럼 어서 내놔 보거라. 강호걸은 바늘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큰 걸 제 것에 꽂는단 말입니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요? 그러나 이미 첫째 할미와 둘째 할미가 다가와 강호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버렸답니다. 생각해보니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요. 허나 새 할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지요. 셋째 삼신할미는 혀를 끌끌 차더니 강호걸의 바지를 휙 하고 내렸습니다. 이거 참 작기도 너무 작구먼. 이래선 도무지 대를 이을 수가 없지 않느냐? 에잉, 안 되지, 안 돼 의자, 어서 시작하구나. 셋째 삼신할미는 커다란 대바늘을 들고 강호걸 물건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자, 한 방이면 끝난다. 이놈아. 아니, 제발 그만두십시오. 할머님들. 강호걸은 몸부림을 쳤지요. 허나 할머니들의 손길은 무슨 쇠덩이처럼 꿈쩍도 안 했답니다. 마침내 대바늘이 강호걸의 물건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두려운 강호걸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아이고 머리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한참 후에야 강호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헌데 흰바위 아래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란스럽던 삼신할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이거 혹시 한바탕 꿈을 꾼 게 아닐까? 머리가 몽롱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 그러고 보니 내 물건이 어떻게 되었지? 강호걸은 벌벌 떨면서 급히 바지를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에 구멍이라도 났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기사 커다란 바늘에 사정없이 꿰었으니까요. 아니, 이럴 수가. 강호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린아이 손가락만 했던 그것이 이제는 잘 익은 오이처럼 커다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강호걸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바탕 놀아 제낀 강호걸은 신바람을 내면서 산을 내려왔지요. 이리 오너라. 위도 대장부, 아래도 대장부인 강호걸이 왔느니라. 강호걸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기생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자기를 비웃었던 기생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태껏 신나게 비웃었겠다. 이제부터 이 강호걸이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아니, 호걸 선비님, 거사도 못 치르고 변죽만 울릴 거면 대체 왜 오셨소? 지난번에도 우릴 실망시키시더니 또 우리를 부르셨나요? 이번에도 헛수고만 하시려는 건 아니겠지요? 기생들은 희죽 웃으며 강호걸을 타박했습니다. 그러나 강호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턱을 쳐들었습니다. 액기, 이것들아. 이번엔 다르다. 내 물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거라. 호방하게 외친 강호걸은 자랑스럽게 바지를 내렸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정령 사람의 물건이 맞는 거야? 기생들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빈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강호걸의 아랫도리에는 거대한 기둥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호걸 선비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바지 속에 대포를 감추고 오셨나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놈들아, 강호걸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아보겠느냐. 기생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밤 강호걸과 합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호걸은 자신만만하게 여인들 사이로 뛰어들었답니다. 헌데 5분도 안 되어 강호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그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커져도 너무 커진 것이었지요. 어찌 보면 오이가 아니라 무슨 대포 같았지 뭡니까? 호걸님, 저는 무리여요. 이건 바늘귀에 통나무를 넣으려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저도 도저히 무리여요. 살려주셔요. 그렇게 기생들의 비명만 가득했던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생들은 밤새 살려달라고 빌다가 이튿날 아침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호걸이 간절히 원하던 거사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에는 아랫도리가 너무 부실하여 받아줄 여인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너무 작아서 문제였는데, 헌데 이제는 커도 너무 커서 감당할 여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않느냐. 하는 수 없이 강호걸은 다른 기생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허나 여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기생들은 강호걸 아랫도리만 보면 손살에부터 치고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저희는 그만 가보겠어요. 우리 목숨이 하나뿐인데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설령 은하 10량을 준다 한들 이건 무리예요. 기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렇게 강호걸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갔지요. 강호걸이 아랫도리에 대포를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쫙 퍼졌습니다. 강호걸 말이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더군. 그게 아주 대포래. 대포. 그 어떤 여인도 감당을 못한다던데. 이제 별명이 강빈약에서 강대포로 바뀌겠구먼. 대포면 뭐하나. 쓸 일이 영원토록 없는데 말이야.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킥킥거렸습니다. 뭐 간혹 호기롭게 강호걸에게 수작을 붙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강선비, 저와 함께 좋은 밤 보내지 않겠소? 선비님, 제 방에서 술 한잔 하시지요.
강호걸은 내심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나를 받아줄 여인이 나타났구나. 헌데 그러면 뭐 합니까? 어머, 세상에. 이건 도저히 아니야.